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도 22주째 오름세로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연한 훈풍이라고 보시기엔 시기상조입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에 LH의 부실공사 사태, 또 부동산 PF 위기감까지 악재들이 여전합니다. 다양한 변수 속에서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유튜브 채널 채부심의 최상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부동산원이 집값 동향을 발표하죠. 우선 지난주 동향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지난주 동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주택가격 동향은 주간으로 0.09% 서울 기준으로는 이렇게 소수점 첫째짜리 상승률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요. 소수점 첫째짜리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율로 했을 때 이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그런 퍼센티지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장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간으로 발표되는 동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 상황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원에서 월간으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약 3개월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수로 발표하는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약 6개월 계속 강세장이기 때문에 2022년과 다르게 올해는 상당한 강세장 분위기가 시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강세장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지혜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상반기에는 한 3에서 한 4% 정도 누적으로 빠져 있고요. 다만 주간 변동률로 보셨을 때 매매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이 3주 연속 올랐고 서울 기준은 한 11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기준으로 봐도 한 3에서 4% 하락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국은 2주 연속 그리고 서울도 11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곳들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고요. 다만 지방 쪽에서는 이제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하락세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시면 서울 쪽에서는 강남 3구와 이른바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시세를 이끌고 있는 반면에 경기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심권역이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과천, 광명 이런 중심지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인천에서도 송도를 포함한 경제 자유구역들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이 중심지 쪽에서 끌고 가는 모양새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좀 온기가 퍼지는 효과들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세는 분명한데 전국, 서울, 또 지방 이렇게 나눠서 보면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택 금리가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가계 대출이 GDP 106%를 기록을 하면서 가계 쪽에서는 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20%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어요. 물론 주간 동향으로는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4에서 6% 하락이지만 우리가 체감했을 때는 작년에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그런 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월간으로 발표되는 지수로 말씀드리면 그런 하락을 했는데 올해 1월 말부터는 정부가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렸고 이 규모도 44조 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이런 대출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요건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수요가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주택시장이 냉각됐을 때 그 정부가 부양책으로 선호했었던 그 근거는 사실 미분양이었는데요. 미분양 관련해서 규제를 풀다 보니까 역으로 규제 지역이 일제히 해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강세장이 펼쳐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기조가 조금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이 정확히 양극화가 됐는데 서울 수도권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차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간 동향에서도 나타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상반기 누적으로 지수로 보더라도 서울 7%,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거나 0%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극화인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지금 이쯤에서 보면 바닥을 다지는 중이에요. 아직도 아니면 바닥을 좀 찍고 반등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서울 중심권역은 이미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서울 25개구 전체가 지금 다 상승세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때 예. 고가 지역들이 상승을 이끌면 사실은 그 온기가 좀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이제 견인 효과라고 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 이런 고가 지역들이 거래량과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외곽지에 해당되는 곳들이 조금씩 온기가 퍼지면서 이 부분들이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이런 부분들로 같이 퍼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또 서울시 쪽에서 뭐 여의도, 용산 이런 데 중심으로 이제 정비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계획들을 내놓다 보니까 예, 예. 재건축 쪽에서의 또 상승세가 있고요. 더불어서 신축 쪽에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여기서의 또 견인 효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서울은 사실상 뭐 3, 4월 정도에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는 이제 언론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지금 8월이 된 시점이면 이미 지난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의 시세 상승이 좀 진짜인가 좀 싶은 부분이 계약은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아파트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도 네. 뭐 그런 조사가 나왔지만 예. 어쨌든 실거래 관련해서는 뭐 100% 믿을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통계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통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가를 생각했을 때 작년 예. 9월부터 1월까지 주택 수요가 위축되었던 상황,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그런 미래 소득을 땡겨와서 오늘의 수요로 대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돌렸을 때의 지금 상황, 예. 이 두 개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작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은 건 맞지만 그게 좀 가짜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폭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대응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일각에서는 이거 집값 띄우기 아니냐. 예, 뭐 예, 등기와 이렇게, 관련된 예, 예. 그 분석은 사실 저희가 낸 자료를 해석해서 여러 군데서 네네. 활용을 한 거고요. 네. 실제 근데 제목과 내용을 좀 분할해서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이게 그 허위 공시와 관련된 허위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거래된 양에서 절반은 등기가 안 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알고 보면 저희가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1, 2월에 이제 거래된 건들은 한 92%가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이 등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 95% 수준은 등기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그 내용의 팩트고요. 예, 예. 다만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한 6월, 혹은 5월 요때 이제 했던 건들 그 건들이 이제 절반 이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는 한 60일을 고려하면 4개월 정도 후에 한 90% 수준까지는 올라온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매매뿐 아니라 지금 전세 가격도 일단 반등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전세 시장 그동안 사실 상당히 불안감이 컸는데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세 대란이 있었던 시점을 기억을 하실 텐데 20년 7월부터 21년 말까지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임대차법 개정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는 과정에서 전세가가 약 1년 반 동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금리에 맞춰서 전세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예. 약간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 금리를 좀 준수하면서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는 한데요. 예. 어느 정도는 이런 급락은 멈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전세의 경우에는 시장 금리를 좀 3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 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금리를 좀 낮추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올 하반기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멈춘다거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면서 2분기에는 시장 금리가 유난히 좀 낮게 거래됐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는 높게 유지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현재는 거시경제에 대한 진단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우리나라도 장기 금리가 좀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일단락은 멈췄지만 여기서 뭐 전세 가격이 추세적으로 강하게 반등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전세 시장 급락은 멈췄지만 추세적인 안정일지는 봐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한 102만 가구 정도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요. 예. 실제 저희 데이터로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돌려줘야 될 전세 반환금, 그러니까 사실은 감액 계약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돌려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수가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 이슈는 현재 진행형인데 사실 정부에서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임대인 중심으로 RTI와 DSR 규제들을 이제 일부 풀면서 네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우리가 이제 금리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기존보다 뭐 1억 한 7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돌려줄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주택에서 한 2주택 사이에서의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유동성 위기에서는 상당수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무리하게 이제 갭투기 하신 이제 다주택자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위험하다 정도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전세 시장의 회복에 있어서도 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심지 쪽에서 강남권역이 단기간 입주 물량이 쏠리면서 가격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 회복세에 들어갔고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역전세 이슈랑 좀 맞물리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일단 전세 시장을 평가할 때 과거에는 전세 비중, 임대차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을 좀 무시하고 이 시장을 봤죠. 근데 현재는 5대5 비중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월세 가격이 빠지지 않는데 예. 전세가 계속 빠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전세금이 빠질 수 있는 여진이 있으나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수도권 중심으로 줄어들거든요. 거기에서 임대차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고려했을 때 내년 정도에는 확실히 안정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연구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 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년에 계약됐던 그 전세 매물들이 이제 속속 만기가 다가오잖아요. 네. 예, 지금 분위기가 좀 어때요? 만기라던가 그 예. 고점비 전세 지수도 21년 하반기가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요. 예. 그 21년 하반기에서 플러스 2년을 한 게 23년 하반기여서 그 전세가 낙폭이 가장 큰 거는 올해 하반기가 맞는데요. 그리고 상반기부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은을 위시로 해서 역전세를 커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고민을 했고 그리고 7월 달부터 이런 특례 역전세 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그게 전세든 매매든 하락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예. 하락을 용인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수요를 만들어내긴 좀 어렵다 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장을 조금 부양하고 있다, 받치고 있다 이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는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역전세가 심화되는 국면인 건 맞는데 그 심화되는 국면을 또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고 그 정책이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그런 충격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네. 그게 23년 하반기에 없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충격 같은 거는 계속해서 1년씩 계속 이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뭐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하반기에 패닉셀링 우려를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상반기에 네. 특례 역전세로 온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는 하반기에 이런 게 예상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요약하면은 특례의 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택의 매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돌렸고 예. 하반기에는 역전세를 커버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특례 역전세론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됐던 수요 위축 그리고 역전세 위기를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위기나 위험이 24년으로 이연됐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지금 이제 7% 턱밑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출 규모가 불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앞서 예. 최 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특례 대출 부분들 활성화했던 것들이 틈새 시장으로 작동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작년에 우리가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거래 전력이라고 불렀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거용 자산을 의식주 범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수요라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금리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사실은 지연한 거죠. 의사결정을 뒤로 미룬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여전히 이제 금리 수준이 높긴 합니다만 예.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거다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앞으로 크게 낮아질 거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일부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의사결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예. 서울 중심으로 지금 뭐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예. 점진적으로 우상향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격 지표에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 인구 감소 추세가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는 지적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인구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변수여서 예. 이런 장기적인 변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도 중장기 주택 수급 종합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해서 10년 단위로 수급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예. 인구 추계가 정확하고 가구 추계가 정확하다면은 인구 가구적인 요인이 부동산의 어떤 큰 원인이 되긴 어려운데요. 지금 인구가 조금 회자되는 이유는 인구 예. 감소 속도가 추계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인구 정점 시기라든가 감소 규모 폭도 더 빠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잘 대응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최근에는 출산율도 조금 이슈가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내려갔고 서울 같은 경우는 0.59명으로 굉장히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보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공감대를 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언제까지 장기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올해 내년 가격도 중요한데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수 판단을 하는 그런 자산이라는 성격이라는 거를 봤을 때 인구적인 부분이 투자 심리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부동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게 특히 고연령대이신 분들이 예. 저는 주택연금 가입 속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연금 가액을 확정짓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연금 가입을 좀 미루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면에서는 연금 가입을 좀 하세요. 예. 그런데 만 70세부터 본격적으로 수령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금 가입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인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쪽에 보수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장기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인구 관련된 부동산 문제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고 2024년, 2025년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 감소 얘기는 이제 출산율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OECD 최저 수준이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다만 30년 정도 후에 문제가 되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통계청에 가시면 장래 인구 추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를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한 2,60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게 한 2050년이 되면 2,5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만 명 정도 수도권에서 주는데 가구 수는 수도권에서 100만 가구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통계는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가구 수가 늘어나면 사실 그게 원룸이 됐든 사실은 뭐 고시원이 됐든 한 개씩은 꼭 필요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의 인구 문제는 한 2050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방 쪽은 현재부터는 사실 인구 유출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은 인구 유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양적으로 주택수를 이미 충족한 지역들이 지방에는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다. 현재부터. 다만 수도권에서 인구 문제를 가지고 시장 전망을 하실 경우에는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얘기를 하면서 인구 문제를 갖고 오면 사실은 그건 그렇죠. 좀 너무 먼 왜곡이다.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안으로 돌아와서 자, 부동산 시장에서 좀 경계하는 이슈들이 요즘 여러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LH 부실공사 사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죠. 좀 부동산 시장 최근의 훈풍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주택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예.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이런 얘기들은 안전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상승하고 공사비가 상승한다면 공급이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에 기반한 그런 일종의 약간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짜맞추기 위한. 사실은 주택 가격 그 공사비 상승은 2022년에도 엄청난 퍼센티지로 상승을 했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텐데 안전을 높였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다시 전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이런 건설공사 안전을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환경으로 가는 거는 이런 주택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과 관련한 다른 이슈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LH 부실공사 사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일단 보고 계시는 거죠? 네, 특히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무량판 구조라는 거를 주택 부분에서도 사용을 한다고 좀 생각하시거나 하는 경향이 있고 무량판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PC 골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를 미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팅을 해서 예. 그거를 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기둥보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무량판은 LH가 기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PC 구조로만 하다 보면은 기술 발전이 없다 보니까 무량판도 하자 하면서 좀 파일럿으로 돌렸던 그런 상품이고 주거부는 우리가 벽식 아파트 구조라고 하는 것처럼 수직 하중을 벽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주거부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량판이라는 거가 주거용에 도입이 된 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전국에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전체 그 1,100만 호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이슈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리고 그 안전 관리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는 측면에서 좀 예.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LH 부실 아파트 관련해서 좀 예.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비단 그 LH는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서 LH 이슈로 보는 거고요. 예. 민간 쪽에서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사실은 그 결과를 보면 일부 이제 부실하게 지었던 케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예. 감리 과정에서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그 사실은 후속 절차들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다만 이제 건설 쪽에서는 이게 이 비판에 대한 부분들을 건설사들이 온전히 사실은 지기에는 예. 사실은 설계와 이제 감리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은 비용 상승으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 채용을 더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요. 예.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카메라 다 달자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죠. 공사 현장에 일종의 CCTV 같은.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굉장히 유발하는 요소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 문제가 계속 유발될수록 우리가 이제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도화 이슈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보실 수 있긴 합니다만 예. 마찬가지로 비용 상승 요인 거기에 이제 시공사들의 수주 기피 요소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향후 한 1, 2년 뒤에 지금도 물론 이제 수주를 잘 안 합니다만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리스크 회피 부분들이 시공 쪽에서는 계속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입니다. 이거 금감원에서 옥석 가리기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네, PF는 사실 작년 말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고요. 예. 특히 금리가 급상승하는 9월경에는 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부양으로 선회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다만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언론에 좀 덜 알리고 대주단을 형성해서 금융기관끼리 조용조용히 묻어서 좀 처리를 하자 이런 방침인 것 같고요. PF 관련해서도 사실 상당한 PF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예. 결국 코어는 옥석을 좀 가려서 살릴 프로젝트는 살리고 뭐 죽을 프로젝트는 그렇게 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그 노선이 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양질의 프로젝트까지 무너지게 하기보다는 이런 프로젝트에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너무 고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손실을 떠안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최근에는 이런 것도 또 작은 노이즈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본 PF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시행사 PF 단계를 예. 그런 브릿지론 PF 단계를 계속해서 이연시키면서 좀 생명 연장해주는 형태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정말 제가 특례의 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택 수요는 특례 모기지론이고 그다음에 역전세는 특례 역전세론이고 PF 위기는 특례 PF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어쨌든 올해 터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현 정부의 스탠스인 것 같고 뭐 그 안에서 미시적인 변화들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큰 그림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뭐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PF 시장과 연결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미분양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만여 채 정도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시장 위축을 불러올 정도로 많은 물량이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는 사업지들은 미분양되는 게 사실은 일부 존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 여건상. 반면에 이제 지방 쪽 PF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허가를 받고 사실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 PF로 못 들어가는 사업장들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만기 연장 위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방의 미분양은 지금 한 6만 채 수준에서 한 만에서 한 2만 채 정도는 줄어줘야 본격적으로 PF 시장 쪽에서 정상적인 사실은 연장 구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지난해 이제 강원도 PF 사태 터진 이후에 10월 말경이었죠. 50조 원 플러스 알파 계획 세우면서 작년 연말을 지나서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단기채 시장 금리는 한 7에서 8% 수준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한 4에서 한 5% 수준까지 안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전히 미분양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대주단이 이제 PF 사업장 관련된 협약을 하면서 한 99개 사업장들을 선별을 해서 그중에 한 66곳 정도는 이제 만기 연장 위주로 이자를 좀 절감해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9월에는 또 1조 원 형태의 PF 펀드를 조성을 해서 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최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은 터지는 것들, 일단은 경착륙을 막겠다 해놓고 내놨던 게 연초에 13 대책입니다. 그리고 거래시장 정상화하겠다 했던 게 13 대책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일단 경제 상황이 좀 개선이 될 때까지는 이 특례 대출들을 계속 하면서 사실은 경제가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른다면 일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두 분께 여쭐게요. 지금 뭐 일단 부동산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지방까지 그 훈풍이 미치진 못하고 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지방 미분양 문제로 시작한 그런 주택시장 문제가 수도권까지 퍼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지방 미분양 문제도 원래는 더 확산될 거였는데 지방에 대해서 너무 케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33만 호 정도 분양이 되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반반 약 16만 호씩이었는데요. 16만 호 연간 분양하려면 한 달에 15,000호 정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올해 지방 같은 경우에는 5천, 6천 세대로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미분양이 감소를 한 거에 대해서 축포를 들 때가 아니라 이런 분양이 정상화됐을 때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과 관련 여러 가지 대책을 써야 되는데 그 땔감을 좀 수도권에 좀 세게 때우다 보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가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정책이 우호적으로 돌아섰을 때를 말하는 건데 주로 가계대출에 대해서 촉진할 때가 우호적이었었고요. 현재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규제에 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현재 전세의 약 2배 정도 평균 거래가 되거든요. 만약에 전세 6억이면 12억, 전세 7억이면 14억, 전세 4억이면 8억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 평균으로는 약 1.8배에 거래됐던 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10% 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청약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요? 네네. 왜냐하면은 기존 주택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약간 고평가돼 있고 그리고 올해 예상된 모든 문제를 다 내년으로 이연시켰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이제 끝난 시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런 부양 프로그램들이 끝났을 때 그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전환이 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몇 달 정도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은요? 예, 우리가 이제 금리 이슈들을 지난해부터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매 시장에 한정해서 이 금리 이슈를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세 시장, 전세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는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금리 이슈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미 상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리에 너무 매몰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년까지 의사결정을 늦춰야 되겠죠. 다만 내년에 그러면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그 본인의 소득과 자산 대비 사실은 무리한 대출을 하라고 권하진 않죠. 다만 그 부분이 충족이 됐다면 시장에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장기간 안정이 되려면 결국은 이 구축에서 매물량이 상당 수준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신축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게 하반기까지는 유효합니다. 다만 내년이 되면 사실은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종 지표, 인허가, 착공, 그리고 분양, 그리고 입주 물량 다 감소세로 돌아서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감소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매물량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다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물시장입니다. 매물시장에 지금 수도권 쪽에도 상당 수준 한 20만 채 정도 되는 아파트가 쌓여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추산해 본 결과 한 5만에서 한 6만 채 정도가 하반기에 거래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국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래량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 매물들이 소진되고 나면 내년에 과연 괜찮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과 자산 대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청약 시장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해결이 안 된다면 매물이 많을 때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내 집 마련 방법입니다. 매물이 많은 시점, 지금 시점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